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성범죄 변호 이력 등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공석이 된 강북을엔 또다시 박용진 의원이 아니라 친명계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됐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총선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2의 당정 갈등설에 휩싸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오늘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우리 서해 수호 영웅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근 당정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 기념식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래. 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 따뜻한 봄에 아빠와 보고 꼭 응원해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김민수 대변인, 오늘 이 기념식 함께 영상 잠깐 보셨습니다만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서해 수호의 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장병들이 정말로 많이 순국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함께 슬퍼했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기념식에 당연히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대통령 함께 참석해서 같이 슬퍼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을 함께 기렸는데요. 이곳에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나 이런 야당 인사들의 모습은 또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 또한 또 슬픈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해 수호의 날은 대한민국을 지금 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정말로 희생했던 군인들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뭐 선거적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더 논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기념식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천안함 현장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정호기 의원님, 그동안 이른바 이제 갈등설이 또 불거지면서 두 사람 사이가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권 지지자들의 어떤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에선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현장 기자들의 취재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황상무 수석의 사퇴 문제, 그리고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 때문에 당정이 상당히 삐걱거렸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 그리고 이종섭 대사 귀국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 당정 간의 통합이라든지 또 과거의 어떤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희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흐뭇한 모습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삐걱거리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또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를 볼 때 오히려 그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인 치하에서 또는 특정 세력이 주도하면서
거의 공천 학살을 하고 어떤 후보의 경우는 지금 뭐 3번 이상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의사 결정 구조가 이상한 것이지 예. 오히려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 속에서도 좋은 방향을 찾아서 뭔가 합일점을 이루고 타협을 이루고 이게 진정한 정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점수를 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께 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대통령실도요, 당정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위 얘기했던 이 갈등설 완전히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계속 뭐 타 방송이든 본 방송에서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주기환발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민주당이나 반대 측에서 했었을 공격은 거봐라 역시 용산발 공천 아니냐라는 공격이 들어왔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나은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한 이런 소통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애초에 갈등이라는 표현 정도까지 갈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판단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좀 우려하셨던 이종섭 대사건이나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다소 시간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서해소 영웅들을 기리는 이 기념식, 엄중하고 엄숙했던 이 기념식의 모습은 저희가 방송 말미에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속보,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런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정 갈등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 천안함 선체 아래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선체를 둘러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차지원 교수님. 예, 뭐 지금 그 서해 수요 날인 만큼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의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메시지는 뭐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뭐 앞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른 현안도 아니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결코 한치의 빈틈도 없다는 아마 당정의 이 수뇌부의 결의를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월 당정 갈등 때도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또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강선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당연히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갈등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입보다 이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이철규 의원께서. 그것은 이제 그 이종섭 주호주 대사라든지 황상무 수석에 대한 어떤 경질과 사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의 없이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했다고 해서 대통령실로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어떤 비례대표 조정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조율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반발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한 듯한 모습.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한 18시간 만에 이 주기한 이 광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요, 이동관 홍보특보 그리고 유인촌 문화특보 이분들이 특보를 하시다가 방통위원장이나 예. 문화부 장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비례대표 순번에서 끝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금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서 예. 이에 대한 어떤 항의의 어떤 임명이 아닌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서해소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이 먼저 보시는 천안함으로 이동해서 대통령을 기다렸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김민수 대변인 죄송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가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맞아서 우리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대상이 누구라도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당연히 여당 인사로서 그리고 여당의 대표로서 먼저 기다렸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역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에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시 이렇게 대통령이 오시면 실제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두 분 굉장히 이렇게 소통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옆에서 봐도 친근하구나. 이런 뭐 갈등이라는 이런 염려에 대한 부분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곁에서 한 번이라도 봤다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 사진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도 좀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사진 컷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충분히 의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정부 여당이 우리 안보를 수호하는 그런 군 장병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여권 핵심 인사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지방 최고위원회의를 이유로 불참했었는데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대표가 SNS에 호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오늘요, 사실 이 대표가 그 당진과 아산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쪽 갔는데 평택과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웅들의 유족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거 유시 일정상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아서 안 가신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의미 있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행사에 야당의 대표도 같이 함께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한 나름의 이 일종의 소회나 소감은 분명히 밝혔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입장문 중에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북한의 기습 공격에 맞서 서해 바다를 지켜낸 우리의 호국 영웅을 기억합니다라는 이 말인데요. 사실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드러내는 후보들 그리고 막말을 하는 후보들이 있다는 그러한 상당한 이 지금 비판들이 따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북한의 기습 공격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를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나름으로는 차단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 보훈입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안보를 하지만 북한과의 일종의 평화 협상을 통한 일종 관계 개선이라는 나름대로의 민주당의 지금 안보 내지는 대북 정책을 내세운 측면도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민주당의 이번 이 반응과 관련해서 꼭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오늘 지금 이 강민석 대변인 명의로 놓은 하나의 논평입니다. 논평에 서해수호에 헌신한 55명의 용사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한 해병대 대원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외압에 의해서 막히고 이 지금 외압에 관여한 피의자가 영전의 꽃길을 밟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이야기라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한다면 대표가 이렇게 오롯이 이 지금 순국한 용사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공세는 딴 쪽에서 하는 것이 다른 경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재원 교수님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논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홍익표 원내대표만 왔는데 최상병 사건은 그렇게 챙기면서 기념식에는 오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안보 이슈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55명의 순국 선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해서 우리 용사들이 희생된 것이고요. 천안함 같은 경우는 몰래 어뢰를 터뜨려가지고선 46 용사하고 또 그들을 구하기 위한 한주호 준이가 또 자기 생명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는 군인들만 사망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2명의 노동자들, 민간인들까지도 희생된 그런 엄청난 도발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또 이제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상징적으로 원내대표를 보낸다라는 자체가 예. 모든 이슈를 정치의 잣대로만 보고 국가 안보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대표 스스로가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어떤 나라든 국내 정치가 복잡하고 정파 간의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9.11 테러가 났다. 그때가 공화당 정권이었는데 공화당보다 더 분노하고 정부를 돕겠다고 나선 정당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입니다. 네.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요번에 비례대표 공천하면서 1, 2번에 한미 동맹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해갖고 후보도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를 단순히 안보의 중요성으로 보지 않고 또 정치적인 문제와 엮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네 당에서 천안함과 관련해서 또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시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안내를 받아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함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게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아까 제가 같이 있었던 천안함 용사들 다 뵀거든요. 근데 이거 참 다들 그거에 대해서 항의 많으시더라고요. 선동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당했는데도 왜곡 조작 이렇게 선동을 해서 희생자들도 죄인처럼 모욕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지. 우리 또 여기 계시네. 우리 함장님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죠. 그런 정말 그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힘내요. 자, 보신 대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호국 영웅들을 위로하면서요. 우리 영웅들을 왜곡하고 조작, 선동한 그런 세력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네, 지금 그 민주당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이 개념과 정신들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를 좀 보여준 단편이 아닌가 싶고요. 예. 아까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지난 민주당에서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았던 해마다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19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다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예. 선거를 앞둔 해에만 참석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 대한 승리를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추측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막말을 했던 5.18 망언이다라고 하는 것들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후보에서 사퇴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민 눈높이와 계속해서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런 서해 수호의 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들을 정말로 폄훼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인사들의 발언이 너무나 많았다. 그 예로 노종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네, 폭침, 이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쓰는 언론들은 가짜 언론이다라고 해서 지금 언론 전체를 왜곡, 외도하는 이런 발언들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권칠승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의 어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북한의 폭침을 아예 거부, 네. 이렇게 부정한 사건들도 있었고 네. 또 장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군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는 발언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정말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했던 지금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수많은 후보들과 의원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의 자성이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좀 초점 갖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대화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의 호국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갖겠다. 그러면서요. 용사들의 유족들을 만나봤는데 한이 굉장히 많으시더라. 선동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이 많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당했는데도 왜곡과 조작, 선동을 해서 희생자들을 모욕한다. 그러면서 천안함 전 함장을 향해 마음고생이 많고 이렇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호국 영웅들에게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니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북한에 대한 얘기 없는 게 이재명 대표답다. 그러면서 일제 샴푸를 쓰는 사람이 무슨 한일전 얘기를 하느냐. 잠시 뒤에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한일전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작년에 이어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강산필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고요.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유가족이라든가 그분들의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실이 규명되어 가지고 어떤 교과서에까지 실린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조롱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죠. 혹시 오늘 민주당 총선 후보들 중에 김문수 대변인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천안함 막말 또 음모론을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서 부담이 됐나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천안함에 대한 왜곡, 음모론을 제기한 분들 여러 명이 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한기 후보 1번 어뢰에 의문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집단적인 당합이다. 노종면 민주당 후보 천안함 폭침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다. 박선원 후보 우리 측의 기뢰가 격발된 것 아니냐. 또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함장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하느냐. 장경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의 천안함 관련 발언들 쭉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게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민주당 쪽에서 당장 사퇴시키라고 비판이 쇄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한기 후보, 노정면 후보, 박선원 후보 같은 경우는 각각 2010년 그리고 2014년에 이런 문제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기억하시겠으나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요. 이러한 그 국내 정치적 분열 때문에 당시 정부가 이것에 대한 조사를 국제조사단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조사단에 대해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들릴까 하여 심지어는 중립국 전문가까지 포함시켜서 이거는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엔에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오히려 그 야권의 시민단체가 가가지고 북한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해갖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품격이 말이 아닌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적어도 국내 정치적으로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천안함은 북한 소행에 의한 폭침이라고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권칠승 후보는 함장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또 장경태 후보는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마치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경계를 제대로 못해서 한 것 같은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당 지도부에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태로 요번에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후보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최대한 그걸 인정하고 헌법에 수록하겠다라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면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또 어떤 때는 때로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가장 원칙적인 면에서의 그런 야당다운 모습을 오늘 같은 날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님. 예. 같이 이제 민주당 지금 이번 총선에 나온 그런 후보들입니다. 본선 후보들입니다. 네. 이분들의 지금 천안함 발언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건 사실이죠. 뭐 제가 봐도 그건 뭐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민주당에서 공당의로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후보 자격 검증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아마 다른 측면으로 상당히 국가 발전이나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겠다는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할 수 있지만 공당이 결정한 이 공직 후보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은 그 유권자의 몫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기습 공격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한 이상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이번 공천 자체가 사실은 이 지금 서해 수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유권자들이 표심이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저는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천안함 발언에 대한 그런 평가도 국민들께서 4월 10일 날 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옆에서 천안함에 대한 설명을 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체 처모셨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같이 참배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랑 배가 어떤 형태였고 어떤 임무를 했고 이런 거 말씀드렸고 가족분들 다 한번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렇게 명백한데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명백한데도 믿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희수 대변인, 제가 실제로 좀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은 뭐 5.18 문제라든지 여러 막말 문제의 후보들을 공천을 취소했는데 민주당 후보들의 이 천안함 막말은 왜 매번 흐지부지 넘어가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비조선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당 지도부에 뭐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사람에 따라 안보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안함 사건 누가 봐도 명백한, 누가 봐도 확실한 그런 사건인데 안보 견해차로 볼 수 있습니까? 김희수 대변인. 아주 심각한 발언이고 심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이 엄연하게 휴전 상태에 있고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전쟁의 위기가 현존하고 있다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지금 북한을 계속해서 전쟁이 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관을 계속해서 이렇게 흐트리트리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안보관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것들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간의 친일 발언이 들어가면 이것은 학을 떼는데 종북 논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없이 너그럽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비단 이러한 사건들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까지도 같이 연결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통진당의 후예들, 뭐 진보당 세력들도 계속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고 있고, 이 역시도 지금 대한민국 국가와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전 이 면면을 다 한번 파악해 봐야 된다라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진당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거 지금 해산된 정당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 후신들을 다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과 같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이러한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안보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것들도 같이 기리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런 발언들은 민주당이 얼마나 부적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상이 명백한데 희생자들을 모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 관계자, 천안함을 안보 견해차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실이 객관적으로 규명이 돼서 이게 교과서에까지 실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정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하지만 학계에 학자들은 할 수가 있죠. 진실을 규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또 이게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정치권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5.18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취소되지 않은 5.18과 관련된 망언을 하신 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또 5.18과 관련해서 헌법에 전문을 수록한다,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호남이라든지 광주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의힘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종북 프레임의 민주당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전략 미스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떻게 지금 선거 지지율이 어떻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선거 프레임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를 그렇게 연동시켜서 마치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나친 강변이에요. 선거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국가 안보와 중요한 이슈이고요. 지금 5.18도 얘기하시고 4.3도 얘기하시는데요. 천안함 폭침은 불과 201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단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1번 어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조한기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1번 어뢰에 의문 제기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담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또 1번을 조작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연평도 포격에 연평도의 그 널브러진 포를 보니까 거기에도 1번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20대 젊은이들이 애국 세대가 생겨난 거예요. 천안함 폭침 때 1번 그랬을 땐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에서 또 일자가 써 있는 그 포를 발견하고 그게 과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데도 이걸 무슨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사안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 9.11 테러 얘기하면서 민주당, 공화당, 미국도 말씀드렸잖아요. 안보라는 거는요. 북한에서 공격을 하면은 강성필 위원은 민주당이니까 안 쏘고 나는 보수 정당이니까 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정말로 국민의 안녕과 생명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의견의 문제가 아니죠. 김민수 대변인님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기에 친일 같은 경우가 프레임이라고 봐야죠. 네, 물론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역사이지만은 지금 한미일 공동체제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경제 동맹국인 일본과의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들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종북은 프레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네, 지금 수일 전에도 대한민국 상공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이렇게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이것을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표현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안보관이 정말로 지적 수준이 부족하다라는 표현뿐이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학자들이 표현하고 연구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더라도요. 아까 발언했던 분들 분명하게 민주당의 의원들이고 그리고 지금 22대 총선에 배지를 달겠다고 나온 후보들이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마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동을 한 뒤에 행사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서해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서해 영웅들에 대한 모욕이라든가 내곡이라든가 선동이라든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막아내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대통령님과도 나누고 그리고 최원일 함장님하고도 나눴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심에 순응하는 입장을 가진 것은 서로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 교수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서해 수요일의 날에 가서 나름대로 상당히 아마 느낀 뭐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야당 대표가 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서 보면 상당히 천안함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음모론 그리고 또 하나는 막말을 내세운 후보들을 걸르지 않고 공천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현장을 떠나놓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또 좋은 정치적인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감안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 야당의 이런 대북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국민의힘 시각에 모든 걸 맞추라는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과연 어떻게 기결될지는 오늘 이 상황을 잘 지켜본 유권자들이 저는 최종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월 10일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사퇴했습니다. 성범죄자를 다수 변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서울 강북을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오늘 새벽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천장을 받은 지 불과 3일 만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걸 느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
하위 10%, 2% 포함되거나 혹은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다시 공천 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3의 인물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민수 후보는 긴 시간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도 하지 못했고 당대표인 저로서는 참 마음의 짐이 아주 컸는데 어쨌든 마지막 남은 이 기회에 박민수 후보를 정했다. 오늘 새벽 0시 26분 페이스북에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정호기 의원님, 제가 조 전 후보의 입장문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어디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변호사 출신들 중에 이제 정계 입문해서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율사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하는데요. 좀 차이가 있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 경력을 위해서 굉장히 변호사로서의 무료 변론, 프로보노라고 하죠. 포함하여 굉장히 공익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무가 맞아요. 이 조수진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런데 지금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뢰인 중에 성폭력 가해자가 어쩌다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전후 내용을 보면은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변론을 해서 또 때로는 승소 비슷한 거를 해서 그걸 자랑 삼아 블로그 같은 데 올리기도 하고 또 이런 가해자를 변론할 때 어떤 부분을 공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범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딸 가진 엄마들,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도 참 희한했던 거는 민주당 내에 여성운동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거의 무슨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제가 좀 의아했다라는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전략 경선을 하면서 소위 여성 가산점이라는 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가해자를 위한 변론을 한 여성임에도 가산점을 받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요번에 그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국민 눈높이가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자, 조 변호사, 인권 변호사와 민변의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떤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까? 보시죠.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면서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상대 변호사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게 드러났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과 관계로 성병에 걸린 걸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러면서 피해 아동의 무고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그 상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어서 지금 이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의심이 듭니다. 민주당이 과연 지금 조수진 후보의 저 변호권을 몰랐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아까 앞서서 지금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민주당의 집단적인 성의식, 성인지, 성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도 이것을 인지하고 지금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조수진이 왜 문제야? 박원순 시즌2 만들려는 거야?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네,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미투 사건들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원순 사건에서 피해자를 2차 가해자로 2차 피해자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의원들이 지금 여전히 후보로 등록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후보 같은 사람들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되겠다라고 지금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도 민주당 내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수진 이 후보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반발이 나왔기 때문이지 민주당 내에서 정말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민주당의 이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항상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보호하는 당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실제 막상 그 행동들을 보면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위선적인 행동들보다 진짜로 이러한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성도 좀 요구하고 반성도 그리고 사과도 좀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시 피해 아동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재판 과정에서 뭐 자기들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뭐 증거나 이런 걸 제출하지 않았죠.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그 더 큰 상처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요, 패륜적인 변론에 가깝다. 법정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판사도 상당히 부적절한 변론이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대부분 재판장이 제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은 한 판사님의 말씀과 똑같군요. 강선필 부위원장님, 그런데요, 조 변호사 입장문 다시 한번 보면 마치 본인이 유능한 변호사임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모습 때문에 자진 사퇴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모습들은 저희 민주당에서 사전에 잘 걸렀어야 됐는데 사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선 과정을 거치면 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통해서 이런 어떤 허물들이 좀 다 걸러지는데 그러한 점이 아시다시피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선거 중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친일 발언을 하시고 나서도 이분도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은 그 지역에서는 그런 사건을 변호하신 분이 후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도 성매매, 알선을 변호하신 거 있어요.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제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했으니까 너희도 그래라, 너희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저는 각자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이러한 것들은 잘 공천 과정에서 좀 걸러서 이런 후보들이 나서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 잠시 뒤에서 짚어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더하지 않느냐 하면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었죠.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측도 완주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한 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데 대표님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사퇴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저희들 등록한 그 변호사님 직접 하세요. 그건 아직 미정이에요. 조수진 전 후보의 입장문을 보여드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수진 후보의 인식이 과연 어떤가, 이걸 좀 살펴보려는 건데요. 어제 지방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은 얻어맞고 있지만 좀 있으면 지나갈 것, 좀 있으면 지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차지원 교수님. 물론
이분 지금 이제 사퇴했습니다. 네. 사퇴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일입니다만 저희가 한 번 더 지금 짚어드린 이유는 이 후보의 조전 후보의 입장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내용이 없었고 지금 인식이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있으면 지나갈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가 있고 변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정치권의 비판 그리고 또 여론의 따가운 그 또 이 눈초리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인지를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체감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이 지금 누구나 뭐 변호사라면 어떠한 피고인이라도 이 피고인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나름대로 또 이 방어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호인들은 어떠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범죄는 상당히 정화하더라도 그 범죄인을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 신념으로서 그 사람의 이 피의자의 그 일종의 방어권을 최대한 도와주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는 뭐 조수진 변호사가 어제 후보를 사퇴하면서 한 이야기 정말 부적절한 부분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국민의 높이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일반 국민들은 이분이 공직자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이런 은행을 했다는데 많은 충격을 저는 더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성폭행범들이나 이런 아주 이 좀 이렇게 이 범죄의 이 재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들을 변호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내가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일반적인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일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변호를 하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변호사로서 스스로 자제해야 될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한 장면으로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조 후보는 어제까지만 해도 지나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왜 오늘 새벽에 갑자기 사퇴했을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를 권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변호사의 역할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법률가로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내셨기 때문에 조수진 후보께서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흔쾌히 그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경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또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검증된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정호 의원님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강북을에 후보가 3명이 나왔습니다. 조수진 후보가 또 승리했지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성범죄자 변호 논란 중 사퇴했습니다. 이제 한민수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도 해보시고 선거도 많이 해보셨는데 공식 선거 후보 당일에 후보가 바뀌는 점 그리고 한 지역에서 후보가 이렇게 3번이나 바뀌는 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이죠. 처음이고 저거는 그 후보를 공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랬다기보다는 특정 후보를 절대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지금 저런 그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박용진 후보에게는 2번의 경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전략 공천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던데 예. 박용진 후보에게 2번의 경선 기회를 줬다라는 그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용진을 소위 횡사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찐명
그다음에 찐명이 아닌 어떤 여성 변호사, 그러다가 또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 돌출되니까 지금 후보 등록일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략 공천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급하게 보신 대로 친명계인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비명 행사의 처음과 끝, 박용진 의원에겐 끝까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박 의원한테는 기회를 2번이나 주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명계라는 그 평가가 있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계라는 또 세간의 평가가 있어서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렇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 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박용진 후보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좋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2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한 정말 명예도 없이 보수도 없이 고생했던 당직자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의원에게 주어졌다는 2번의 기회, 어떤 배경에서 치러졌는지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첫 번째,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아서 30% 감점을 안고 경선했죠. 실제로 경선에서 이겼지만 이 30% 감점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회라는 거, 조수진 후보와의 경선이었는데 갑자기 룰이 바뀝니다. 강북 의뢰 지역 일꾼을 뽑는데 갑자기 전국의 권리당원 투표 70%가 들어가죠. 여기다가 박용진 의원 그대로 30% 감점 받고 조수진 후보 여성 정치 신인이라는 이유로 25% 가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한민수 대변인, 한민수 후보는 이 2번째 기회 때 지원을 했다가 컷오프 됐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한민수 대변인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2번 기회 주어진 거 기회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본인만의 서사를 쓸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기회는 아니었죠. 경쟁의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번 사지로 밀어 넣었고요. 2번 뺨을 때린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총선에서 65%가량의 득표를 얻으면서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뜻은 박용진 의원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겨뤄서는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잘했다라고 해서 3년 연속 상을 받은 사람이 의원 평가 10%에 들었던 것이고요. 30% 감산을 하고 나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경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인데 전국 당원에게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어요. 여기에 민주당의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죽어도 안 주려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네, 당원들의 표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죽일 수밖에 없는 지역 경쟁을 하게끔 했다. 이 이유는 무소속 나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이면 무소속으로 나와도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간에 박용진 의원의 국회 출입을, 국회 진입을 막았어야 된다.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는 주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역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박용진 의원의 정치적 개인적인 서사를 쓸 기회를 줬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의도와 달리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대려 이 정권이 이런 주류 세력이 바뀐다면 대려 더 큰 기회가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선관위원장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경선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죠.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한국의 선거 결과는 노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어머니 부인이다. 박용민 30.08, 노수진 69.93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감사를 반영하면 19.4 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네. 이 얘기가 끝내자고 했는데 끝이 안 났군요. 후보 등록 마감일에 전략 공천을 받은 이 한민수 대변인 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기자 시절에 정치권을 향해서 졸속 공천을 비판한 칼럼이 지금 또 논란입니다. 잠시 보시면요. 국민일보 논설위원 때요. 민주당의 당시 서울 송파을에 전략 공천했던 최명길 후보를 비판하면서 정치권이 지역 주민을 장기판에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이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민수 후보 지금 공식 후보 등록 마지막 일에 공천을 받은 분입니다.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당이 검증이 부족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조수진 후보보다도 짧은 후보 등록일 당일에 공천받은 이 한민수 후보가 과거에 졸속 공천을 비판했던 그런 칼럼을 썼다는 겁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앞서 여기 나와 있지만 한민수 후보가 언론인 아니었습니까? 언론이 칼럼을 쓰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언론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후보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최명길 후보와 지금 한민수 후보의 상황이 다른 거죠. 뭐 원리적으로는 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사실 한민수 후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잘못된 점이 있는 거지. 저는 한민수 대변인의 그 후보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언론인일 때 칼럼까지 꺼내서 비판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게 졸속 공천이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공천 받았을 때 그 지역의 동이라도 제대로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역에서 그런 비판이 계속 된다고 하면 본인이 고민해서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한민수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미흡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진 후보 논란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이번 논란을 대하는 그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지적들도 나옵니다. 저희 패널분들도 잠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피해 호소인 발언을 꺼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서 그런 사람을 애시당초에 공천하는 그 민주당의 기준, 가치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당에서는. 그래서 제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이제 뭐 어떤 해프닝도 있었고요. 차재현 교수님, 그래서 저희 두 분 패널께서 먼저 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 조수진 후보의 논란이 불거진 뒤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 침묵하거나 별 문제 아니라면서 뭉개거나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심지어 당의 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라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뭐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언제 제기됐느냐? 성치훈 이 청년 후보가 지난번 서대문갑에서 경선 결과 1차 경선에서 3배수 안에 들어가서 결선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루 저녁 사이에 그것이 그러니까 이 결정이 번복이 되면서 성치훈 후보가 탈락이 됐을 때 그렇죠. 당시 그 문제가 소위 말하는 2차 가해 당시 그러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분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했다. 그 문제 때문에 탈락이 됐을 때 그러면 당시 그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박원순 시장 때 미투 사건 때의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의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다 오롯이 다 거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수진 변호사의 이런 논란에서도 당 지도부가 결심하기 전까지는 당 소속의 의원들은 다 같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류가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정 여성위원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민변 출신의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이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 두 분이 사실은 같은 대학에 또 같은 사시 동기 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사적 인연을 너무 앞세워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공직 후보로서 부적절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감추고 옹호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아마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이 조수진 후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한 건요. 이재명 대표가 조카를 변호했던 그 이력이 재소환될까 우려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이 부분을 파고들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 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네. 자, 조수진 후보 외에도요. 지금 이 2차 가해 변호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를 향해서 2차 가해 후보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그 7호 영입 인재인 울산 남갑의 전운수 후보, 이분의 과거 변호 이력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요, 이 남 후보 2019년에 본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씨를 변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서 약 300번 넘게 성폭행을 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전운수 후보가 A씨 가해자와 피해자는 내연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한 그런 사실이 지금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인수 대변인. 네. 당시 재판부가 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한테 징역 7년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 2차 가해 파렴치범 변호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 후보부터 짚어보고 여당에서 제기된 후보도 짚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내 지금 한 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2차 가해를 했던 자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천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정도면 아예 실수가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냐. 오히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일부러 뽑은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을 위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7호 인재 영입 인재인 전운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려 308회에 걸쳐 성폭행이 이루어졌던 건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이걸 변호해줬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의 탈을 썼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로서 돈을 버는데 집중하든 아니면은 정말 좋은 일을 하든. 근데 정말 이런 변호해서 안 될 사건들까지 변호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 국회 문을 노크하고 있다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과연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은수 후보가 변호했다는 그 사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해서 약 308회, 300번 넘게 성폭행을 한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변호를 하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이 전은수 후보요 스스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 앞장서 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평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쉬지 않는 일꾼으로 통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는 우리는 영웅을 찾기보다 좋은 생각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좋은 생각, 지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전 후보의 파렴치범 변호 논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해서 상해를 입히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서 사진을 돌려보았던 이 피고인 5명 가운데 1명을 변호하기도 했다는 그런 사실도 지금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호기 변호사님, 이 전 후보 이분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지금 본인이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다. 그리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특히 변호사로서 여성 인권을 보호를 위해서 앞장섰다 그랬는데 지금 본인이 변론한 성가해자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자체를 내연관계로 몰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론을 성공하려고 하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가 그 의뢰인의 그 수임을 받아갖고 변론하는 거는 변호사로서의 임무인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여성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앞장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재판의 변론 내용을 보면 그 반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과연 어떤 근거로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발탁이 되었는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체가 아까 조수진 후보는 자진 사퇴했지만 이런 일들이 그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이번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에서도요.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과거에 파렴치범 성범죄 자들의 변호를 한 그런 이력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후보, 이분 천안함 관련한 발언으로 아까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그분입니다. 노종면 후보, 지금 민주당 상대의 대변인인데요.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18대 국회의원 때 겸직 금지가 아닌 상임위로 옮겨서 변호사로 재개업해서 성매매 알선 사건을 맡은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논평을 냈는데요. 강석비 부위원장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가 지금 즉각 노종면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잘못된 허위 사실이면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정말로 잘못된 변호를 했으면 또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민식 저는 사실 실명을 언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외에도 집단 성폭행을 했던 어떤 그 중학생을 성폭행했던 분을 변론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뭐 친척과 어떤 A 씨와 B 씨가 또 어떤 C 씨라는 어떤 여성분을 또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그것을 변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양 당이
제가 뭐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변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 정치권에서 합의를 좀 봐야 될 어떤 선.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당시 나는 뭐 어소 변호사였다. 그러니까 보조 변호사, 내가 수임을 직접 한 게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공동 변호로 이름만 올렸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공판에 참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공동으로 이름만 올렸다, 뭐 어소 변호사다 이런 거에서 인식이 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양 당이 정치권이 조금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전은수 후보의 그런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발빠르게 전해드릴 겁니다. 박민식 후보가 곧바로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교수님,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정면 그 대변인이 그러니까 18대 국회의원 때 상임위를 옮겨가지고 변호사를 개업해서 성매매 알선 사건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변호사 활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이거 다 소명된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민식 후보의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전형이 물타기를 한 것이고요. 그럼 물타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아마 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성범죄자 변호 논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취재해서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총선을 19일 앞둔 여야 대표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보신 대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전에 충남 보령을 찾았습니다. 친한계 인사로 꼽히는 장동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건데요. 이 두 사람의 케미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여성 두 분께서 저한테 뛰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거 흉내 잘못내면 큰일인데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소리 빼고 제가 흉내만 낼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꼭 피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우리 보령의 꼬마 어린이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 손편지를 준비했대요. 예, 손편지. 아이고 지금 갑자기 울고 있어. 과연 이게 아이의 의도인지 엄마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놀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장동혁은 저의 힘이고 보령 서천 보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힘입니다.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렇게 애교스런 포즈를 했는데 장동혁 후보 판사 출신이고요. 목소리도 중후하고 굉장히 진지한 분으로 저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선거 때여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권자들이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혹가다 당내 행사 등을 할 때 굉장히 유머러스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짧은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웃음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유머 감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지역분들에게 친근하게 보일 수 있는 한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저렇게 이제 친밀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팀워크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사무총장의 저주라고 있죠. 그래서 사무총장들이 뭐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통상 사무총장 당 본인의 지역구들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거나 또 본인의 지역
지역구에서는 여론의 열세가 나온다거나 하는데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지역구까지도 잘 챙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것을 기점으로 해서 충청 지역에서 좀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나왔던 그 또 꼬마가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유명세를 또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유세 도중에 조국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묶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종북 통진당 후예들만 극단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국당이야말로 역시 마찬가지의 극단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역시 감옥 가기 두려운,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민주당 제1당의 리더 이재명과 손잡고 주리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그리고 황운하 의원을 겨냥해서 극단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는 이미 사법부로부터 고등법원까지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의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이유로 지금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심판이라는 용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탄핵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정치권의 입문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본인의 활로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극단으로 내몰면서 본인의 활로를 찾는 것이 아니냐. 자기는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에 맞서서 결연히 자기 자신을 불태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또 한 번 재차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국 대표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극단주의자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연히 맞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유학 계획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확인되진 않은 정보지만 들었다라면서 언급했던 그건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유학설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교수님, 끝까지 나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 총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정치에서 발을 빼지 않겠다는 아마 선언과 다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비대위원장 물러라라고 뭐 용산에서 뭐 압력이 있었다고 하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임기는 4월 10일 이후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으로서 직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정계에 몸을 담은 이상 자신이 그러니까 이 정계에 투신하면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명분과 목적들을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 나름대로는 권력 의지를 보임으로써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현재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라든지 또 뭐 제2차 유난 충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굴술수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가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개의치 않고 나는 뭐 무소의 뿔처럼 내 길을 가겠다는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앞서 조국 이 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에 대한 극단주의자라는 이야기 본인 입장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당장 조국혁신당이 1호지 개혁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한동훈 때려잡겠다는 법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치적 보복을 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하나 이 주시해야 될 대목이요.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이 지금 많은 기대를 안고 지금 정치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단순하게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의 정치적 보복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바탕 속에는 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지들 그런 부분들이 왜 이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째 지금 충청 중원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원래 오늘 오전에는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19일에 대장동 재판에 이어서 오늘도 불출석을 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시스템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오늘 대장동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도요, 양심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도 변호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유죄 심판 받을 거 아니까 자기가 살 길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재판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빠져나갈 길이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 앞에 최소한 양심 있으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강선필 부위원장님, 사실 사흘 전에 대장동 재판에 불참했을 때 판사가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선거법 재판은 대장동 재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 재판 불출석 일반인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야당의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 11조 2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으로 후보를 등록하신 분들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범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 큰 범죄가 아니면 병역도 연기를 해주고 체포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은요.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국민들에게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로서 또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재명 대표 본인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안 가고 향한 곳이 충남 서산이었는데요. 이 대표 유세 모습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곳 서산 태안에 공천한 분이 참 놀랍습니다. 제 입으로 자꾸 얘기하면 입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반국민적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앞서 저희가 방송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표가 뭐 친한일전 이런 얘기를 언급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성일종 의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이런 한일 프레임뿐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법 리스크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에 법원 대신에 충남을 택했는데 이거 좀 관점을 틀어서 두 가지 정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끝나기 전에 아마 안 나갈 것이다. 근데 안 나가는 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고도화된 선거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강제 구인을 당하고 싶은 거 아니냐. 내가 진짜로 여기 검찰이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국민들께 쇼로 보여주길 원하는 게 아니냐.
거꾸로 강제 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 하나랑요. 두 번째는 본인이 법의 전문가예요. 본인이 저지른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등등등등 숱한 죄들이 법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총선에서 지면 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공당의 대표이자 다수당의 대표로서 정말로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행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도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지지 않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장봉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875만 원짜리 대파단을 들고 합리적 가격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제가 어디 시찰을 갔더니 대파값이 875원이면 이게 왜 이리 싸?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생을 현실적으로 책임있는 당입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1,500원의 물가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책임감 있는 세력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물가 얘기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물가 잡을 수 있는 게 여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당은 나름대로 실행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가가 뛰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민들의 고통을 모를 정도로 이 현재의 서민들의 이제 생활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대파 가격이 상당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따갑게 지어져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은요,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마음으로 오늘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틀었던 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 윤영아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호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고 이창기 중위, 고 최한근 의사, 고 남기훈 원사, 고 김태석 원사, 고 문규석 원사, 고 김경수 상사, 고 안경환 상사, 고 김종헌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최정환 상사, 고 정종렬 상사, 고 신선준 상사, 고 박경수 상사, 고 강준 상사, 고 박석원 상사, 고 임재엽 상사, 고 손수민 중사, 고 심영빈 중사, 고 조정규 중사, 고 광일민 중사, 고 조진영 중사, 고 문영욱 중사, 고 박보람 중사, 고 차균석 중사, 고 이상준 중사, 고 장진선 중사, 고 서승원 중사, 고 서대호 중사, 고 박성균 중사, 고 김동진 중사, 고 이용상 하사, 고 이상민 하사,
고재민 하사. 고 이상희 하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강영구 하사. 고 정범구 병장. 고 김선명 병장. 고 안동엽 병장. 고 박정훈 병장. 고 김선호 병장. 고 강태민 상병. 고 나연민 상병. 고 조지훈 상병. 고 정태준 일병. 고 장철희 일병. 고 한주호 중위.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이상봉 앵커가 진행하는 시사쇼 정치다가 방송됩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